전에도 수특에서 이제 한두 줄 이렇게 언급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 공식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었는데 이번엔 교과서에서 공식적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희한하게 수특에는 지금 빠져 있거든. 근데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어떻게 써먹을지는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미국의 이제 법철학자야. 법철학자가 법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철학적 관점을 이제 제시하는 그런 입장인데 저기 예일대 예일대 로스쿨인가 나오고 판사보를 했었어. 판사보를. 그러니까 아직 판사가 되기 전에 이제 원래 판사 옆에서 이제 그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부 역할을 하고 로펌에 다니다가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예일대를 나온 거야. 예일대에서 교수를 하고 나중에 영국에 가서 옥스퍼드에서 법과대학 교수를 하고 뭐 아무튼 지금까지도 법철학자 중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야.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제 가장 권위 있는 법철학자거든. 롤스의 정의로를 상당 부분 옹호해주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롤스의 정의로를 옹호하면서 원초적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이제 비판을 해. 조금 논리가 부족하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만으로 논리가 충분해 보이는데, 이 뛰어난 법철학자는 롤스의 논리를 그 원초적 상황을 조금 비판을 하더라. 내가 그 부분을 읽어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 이렇게 비판이 가능하구나가. 비판한다 그러길래 이제 번역된 책에서 그 부분을 조금 읽어봤는데 확실히 뛰어난 철학자들은 다르더라고. 우리나라에 2008년인가 한번 왔었어. 그때 이제 법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서 이제 몰려가서 이제 강연을 들었었는데, 아무튼 돌아간 지 얼마 안 됐지만 여전히 법철학계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람이야. 우리나라에도 웬만한 책은, 이 양반 웬만한 책은 주저들은 거의 다 번역이 돼 있어. 오케이? 자, 일단 이 양반은 기본적으로 자연법 사상을 이제 추종을 하는 입장이야. 뭐 이것까지 이제 암기할 필요는 없어. 우리는 어차피 시민물복종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우리 근데 이제 이런 말 알아야 돼. 자연법이 뭔 말인지 알아? 뭔 말인지 알지? 원래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자연법이라고 하는 거잖아. 오케이? 이 새끼는 오늘따라 힘이 없네. 거기에 얘들아, 그 자연법 사상에서 우리는 원래부터 선천적으로 존엄성이라는 권리, 이해됐지? 더불어 평등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놓고 봐. 거기 선생님이 써놨어, 얘들아. 심지어 밑줄도 쳐놨어. 그치? 요것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뭐야? 이걸 보호하는 게 바로 뭐냐? 헌법이야.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헌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지금 뭘 의미하는 거야? 드워킨도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전제를 하는 거야. 말 이해되지?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불복종의 기준은 뭐다? 맨날 사실 그동안 살짝 이제 사설 모의고사에서 언급됐던 부분 이거야. 불복종의 기준은 민주적 헌법이다. 왜냐하면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드워킨이 볼 때는 이거를 말 그대로 얘들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 헌법이니까. 말 이해되죠? 얘들아 책 봐봐. 297페이지 보면 그래서 이제 불복종을 얘들아 드워킨은 이 불복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아무래도 얘들아 법학자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야. 그래서 봐봐. 세 가지가 뭐뭐 있다고 써있어 얘들아. 동그라미 거기 3번부터 봐봐. 뭐뭐라고 써있어? 일단 첫 번째가 뭐야? 일단 첫 번째가 도덕에 기초한 불복종이야. 여기서 얘들아 도덕이라고 하는 것들은 뭘 얘기하는 거야? 양심을 의미하는 거야. 내가 양심에 따라서 직관으로 바로 이건 잘못된 건데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거기 예시 봐봐. 뭐라고 써놨어? 예시 뭐라고 써놨어? 미국의 얘들아 19세기 같은 경우나 19세기에 얘들아 도주한 노예를 도와주는 건 처벌받는 거야. 도주한 노예를 보면 잡아다가 되돌려 주거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돼. 근데 내가 양심에 따르면 노예제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야.
나는 양심에 따라서 어떻게 돼? 그 법 자체를 거부하는 거야. 이해되지? 도덕의 기초에서 불복종을 하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얘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자, 잠깐 봐봐. 우리 이제 사실 소로만 빼놓고는 얘들아 잘 생각해봐봐. 소로만 빼놓고는 기본적으로 다들 롤스가 얘기한 합법적 개혁 과정을 다 인정해. 롤스, 드워킨, 싱어 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도덕적이고 직관적인 측면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 이거를 합법적 개혁 과정에 의존하다 보면 내가 지금 도주한 노예를 도와주고 있는데 도와주면 안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야. 말 이해되지? 이런 경우는 뭐라고? 개혁 과정이 필요 있다 없다? 개혁 과정이 필요 없다. 필요란 말 쓸까?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정의에 기초한 경우 이렇게 써있지? 그 책 봐봐. 부정의한 정부정책이라고 써있지? 오케이? 이 정의에 이제 이런 경우 이제 부정의한 정부정책이야. 거기 얘가 뭐라고 써있어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흑백 분리정책 같은 경우. 오케이? 합법적으로 만들긴 했어. 예를 들면 이제 거기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잖아. 흑백 분리정책, 인종분리 법규. 얘들아 저기 60년대까지 미국에서는 얘들아 자동차 즉 버스 있지? 버스 안에서 흑인 자리하고 백인 자리가 나눠져 있었고 화장실이 각각 달랐어. 그리고 군부대 내에서도 숙소들이 달랐어. 사실상 흑인을 배제하기 위한 정책이거든.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골 때린 게 뭐냐면 이 법을 만들 때 이게 법 이름이 있는데 분리되지만 평등하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했어. 이게 이제 이제 흑백 분리 정책에 항의한 게 이제 누구였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마틴 루서 킹이야. 그 마틴 루서 킹이 이제 그 민권 운동이 55년도에 엘레바마 주에선가 백인들이 탄 자리가 다 앉으면 흑인들의 자리가 따로 있고 백인들이 탄 자리가 따로 있는데 백인들의 자리가 다 앉으면 흑인한테 가서 자리를 요구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걸 거부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남부에 옛날 노예 제도를 가지고 있던 남부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 아주머니가 이걸 거부했어. 그러자 때렸어. 운전기사가 차를 세우고 강제로 해서 때리고 버스 바로 밖으로 이제 쫓아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흑인이 항의를 한 거야. 이게 이제 55년도에 크게 확장을 해. 그래서 이제 흑인들이 여기에 이제 저항하면서 버스 안 타기 운동을 해버린 거야. 근데 흑인들이 이제 그 지역에 흑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이빨 꽉 악물고 2~3시간씩 걸어 다니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버스 회사가 적자가 나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흑인을 다시 공격하는 그런 일이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저항하면서 이제 마틴 루터 킹의 이제 그 민권운동, 흑인 민권운동이 이제 유명했는데 이제 드워킨이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야. 그러면 합법적 과정을 거쳤어. 오케이? 근데 분명한 거 이게 상당히 부정의한 정책이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지. 롤스가 얘기한 것처럼 적어도 의회에서 다수의 과정을 거쳤어. 뭔 말인지 이해되지?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야? 개혁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놓고 보는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거기 뭐라고 써있어? 거기 정책에 기초한 경우라고 써있지? 정책에 기초한 경우. 자, 거기 보면 얘들아 뭐라고 써있어? 정책 자체가 부정의하진 않아. 여기는 부정의하다고 하잖아. 근데 뭐라고 써있어? 현명치, 정부에 현명하지 못한 결정인데 거기 봐봐. 선생님이 책에 어떤 예시를 써놨지? 정부가 지금 자국 방어를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경우, 그리고 핵무기를 개발해서 이제 전선에 배치를 하는 경우, 그러면 상대 국가가 엄청나게 자극받을 거 아니야. 그럼 상대 국가도 이 악물고에서 상대 국가 똑같이 핵무장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위험성은 커지겠지.
이게 되게 멍청한 결정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정부라든가 의회에서 다수의 과정을 통해서 지지를 받고 결정이 된 거야. 자, 문제는 이게 지금 얘가 다수의 지지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많은 의원들과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했어. 이런 경우에는 얘들아, 두어키는 불복종의 정당화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놓고 봐. 그러니까 얘들아, 롤스하고 비교해서 훨씬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정하는 거야. 롤스는 이제 1원칙하고 2원칙 기획윤들을 현저하게 회수하면 우리가 최우수산으로 할 수 있다고 놓고 보는 거잖아. 근데 그것들을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얘들아 뻔냐 보면 알겠지만 이건 소로의 논리를 어떤 측면에서 수용한 경우잖아. 양심과 도덕적 직관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거부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롤스가 얘기한 것처럼 합법적 개혁 과정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얘는 분명히 거기에 선생님이 써놨잖아. 정부가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불복종을 할 경우에 문제가 심각해져. 왜냐하면 뭐가 있었지? 정당한 과정을 거쳤고 다수의 지지가 있었어. 근데 이걸 불복종하려고 하다 보면 다수가 반발해. 그러면 시민사회 내부에서 불만이 커져. 물론 선생님 교재는 조금 자세히 써놨어, 얘들아. 그걸 넘기면 얘들아 뭐라고 써있지? 설득 전략이 있고 강요 전략이 있다. 뭐 이렇게 써있는데 그런 것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고. 얘들아 집중. 얘가 만약에 문제로 나온다 하더라도 봐봐.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그동안 수특에서 언급된 건 기껏해야 이거였어. 두어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불복종의 기준은 헌법이야. 근데 왜 헌법이냐?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 헌법이 독재국가의 헌법이 아니야. 민주국가의 헌법이에요. 왜냐하면 민주국가의 헌법은 이 두 가지 원리를 담고 있으니까 여기에 위배하면 이제 불복종을 할 수 있지만 그걸 좀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어차피 선생님이 얘기한 1, 2, 3번은 얘들아 이건 제시문에서 줄 거야. 만약에 두어킨이 나오면 이 내용이 아마 좀 길게 들어갈 거야. 그래서 제시문에서 찾게끔 할 거야. 이게 처음 들어갔으니까 처음부터 이 세 개를 암기해서 너희들한테 풀게끔 하진 않을 거야. 오케이? 이해됐지? 그리고 책 봐봐. 잠깐만. 여기 봐봐. 개혁관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이 사람 얘들아 민주주의를 무지 옹호하는 사람이야. 그치? 당연히 롤스하고 똑같이 뭐야? 시민불복종은 공개적이어야 되고 공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치? 그리고 당연히 또 뭐가 있어야 돼? 비폭력적이야겠지? 우리 책에서 얘들아 폭력적인 시민불복종은 없어. 알아듣고 있죠? 자, 봅시다. 싱어. 집중. 자, 우리 책에서 얘들아, 우리 책에서 참 칸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사람이야. 알지? 칸트가 제일 많이 나오고, 우리가 이제 환경윤리에서 우리 동물해방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조 문제 또 얘기하고, 기본적으로 이 양반 공리주의자라고 하는 것도 알아. 어떤 측면 얘들아 철학사 측면에서 사실 공리주의가 어마어마한 비판의 측면에서 다 죽어가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다시 부활시킨 사람이야.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공리주의를 완벽하게 현대적으로 이제 부활시켜서 써먹는 사람인데 싱어는 얘들아 우리가 아직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고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 아마 60대 후반쯤 됐을 거야. 아마 60대. 뭔 20대야. 뭔 20대야. 20대 후반이면 나 세부터 샤러. 자, 얘들아. 60대 후반이나 하면 70대 초반쯤 됐을 거야, 아마. 70대 초반 가까이 됐겠다, 아마. 아직도 아주 열렬하게 글을 쓰고 활동을 하는 사람이야. 가장 실천윤리학계에서 가장 핫한 존재야, 여전히. 공리주의를 가지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니까. 자, 나중에 우리 이거 끝나고 뒤에 환경윤리 4단원 나가면서 또 나와. 바로 나와. 그때 조금 더 이제 심해서 배울 건데. 얘들아,
당연히 우리는 이제 얘들아 법에 복종을 해야 돼. 근데 선생님이 이걸 공리주의라는 표현을 미리 써놨잖아. 그러면 다시 우리가 공리주의 원리를 배웠어. 적어도 벤담하고 미래 원리를 배웠잖아. 공리주의는 항상 머릿속에 뭐 생각하지? 다수의 이익과 쾌락을 얘기해. 자, 싱어는 대놓고 얘기해. 잠깐 법에 왜 복종해야 되지? 싱어는 공리주의자로서 뭐라고 얘기해? 야, 우리에게 법에 복종할 때 우리가 평화가 보장되는데 이게 우리한테 뭘 줘? 이익을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불복종하잖아. 오케이? 만약에 불복종하지.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 이게 혼란이 발생하잖아. 이 혼란은 우리한테 뭐야?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법에 복종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된다. 철저하게 이제 얘들아 공유주의적 원리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법에 복종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써있지 얘들아. 뭐라고 써있지? 불복종에 지금 기준이 나와 있어. 크게 이제 두 개를 써놨어 얘들아. 거기 보이지? 자, 일단 법 자체가 법이 다수의 의견을 반영을 안 했어. 당연히 뭘 해야 되니? 불복종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싱어는 그걸 인정을 할까 안 할까? 우리 롤스의 개혁 과정 그거 인정을 할까 안 할까? 법이 다수의 의견을 반영을 안 했어. 당연히 얘들아 민주적 가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개혁 과정을 인정을 하는 거야. 무턱대고 불복종하게 되면 혼란이 발생을 하는 거야. 일단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혁을 할 수가 있는 경로가 있으면 그걸 일단 이용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두 번째 뭐라고 써 있어? 다수가 결정을 했어. 쉽게 하면 다수의 의견이 반영이 됐어.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뭐라고 써 있어? 너무나 부정의한 경우. 그러니까 다수가 뭐라고? 사람들이 다 합리적이진 않잖아. 근데 많은 다수가 이 부정의한 결정을 한 거야. 근데 이런 경우 이제 정의의 원칙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은 야, 이거 틀렸어 라고 불복종을 할 텐데 이게 이런 경우 이제 싱어는 뭐라 그런다? 이게 불복종의 정당화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놓고 봐. 왜냐하면 그게 설령 잘못됐다 하더라도 민주적 과정에서 다수가 결정을 해버린 거야. 이렇게 되면 불복종하는 소수하고 다수가 충돌을 하게 돼.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싱어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 이 불복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요걸 할 때는 요 행위를 할 때는 뭘 따져봐야 된다? 항상 뭐라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봐야 된다. 오케이. 자, 거기 얘들아 책 봐봐. 니은벌에 뭐라고 써있냐. 니은벌에 얘들아 세 번째 줄 봐봐. 거기 심연불복종을 실천하기 전에 우리가 중단하려는 악의 크기와 불복종이 민주주의에 가할 타격을 저울질을 해봐야 한다. 이해돼? 사회적 이익과 비용을 얘들아 따져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철저하게 공유주의적 원리잖아. 말 이해되지? 네. 자, 집중. 우리 시민불복종 누구누구 배웠지? 순서대로 소로, 그 다음에 마틴 루서 킹, 그 다음에 롤스, 두어킨, 싱어. 근데 이제 얘들아 평가원 성향 보면 우리 책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두 사람을 이번에 냈어. 누구니? 롤스하고 싱어가 제일 중요해. 소로는 너무 쉽고 사실 마틴 루서 킹은 이론가가 아니잖아. 이건 실천가로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틴 루서 킹이 나오면 무조건 제시문으로 나올 게 뻔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의심되는 건 드워킨이야. 오케이? 근데 드워킨도 지금 여지껏 아마 앞으로는 내년 내후전에는 드워킨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올해는 9월 걸 좀 봐야 돼, 얘들아. 오케이? 롤스하고 싱어가 중요한데 싱어 걸 이제 새로 들어갔으니까 싱어하고 롤스하고 싱어를 가장 기본적으로 낼 거야.
그러니까 싱어의 가장 큰 특징은 뭐야 얘들아? 요거야 요거. 오케이? 시민물복종 할 때도 우리는 비용하고 이익의 크기를 따져봐야 된다. 만약에 불복종을 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자 엄청나게 많은 타격을 입는다. 그러면 싱어는 거기서 시민물복종을 하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야. 왜? 공리주의자니까. 이해됐지? 응. 자, 두어케의 시민물복종 봅시다. 만일 법이 의심스럽다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어떤 사람이 그가 원하는 것을 허용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런 최악을 가정해야 하며 그것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가정 위에서 행해야 한다. 뭔 말이야? 법이 의심스럽다면 얘들아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을 법이 의심스럽고 오케이? 그 법이 어떤 사람이 그가 원하는 것을 허용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는 최악을 가정해야 된다. 뭔 말이야? 내가 이 법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법이 어디까지를 인정해 주는지 항상 최악을 가정해야 한다. 오케이? 그것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그렇지 않으면 난 처벌받을 가능성이 무지 크다는 거야. 이해됐니? 만일 그가 할 수 있다면 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치적 과정을 이용하는 동안에는 그에게 명령하는 행정관료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 뭔 말이니? 내가 너무 어려운 재심을 들고 왔구나. 내가 너무 어려운 재심을 들고 왔구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다시 설명할게. 처음부터 봐봐. 봐봐. 계속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문장을 빼. 근데 글 전체가 다 이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알지만 영미학계의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글쓰기가 만연체야. 알지? 아니 미안하다. 자꾸 모르는 거 얘기해서. 대학 가서 공부해봐. 바로 대학 가서 공부해봐. 이제 니들 전공에 따라서 외국 학자들의 책을 한 2학년 때쯤은 보게 될 거야. 왜냐면 교수들이 어떤 책을 해놓고 레포트 써와 이러면서 보게 될 텐데 읽다가 바로 이제 짜증날 때가 있어. 이놈의 만연체 문장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도 지금 이 문장 선생님이 가져온 문장 읽다가 씨발 뭔 소리야 이랬잖아 지금 속으로. 어? 나도 대학 다닐 때 그랬어. 자 봐봐. 만일 법이 의심스럽다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어떤 사람이 그가 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일단 뭐라고? 허용하지 않는 가정 위에서 행해야 된다. 왜? 잘못하면 내가 법을 어길 수 있으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중간에 싹 다 아무튼 법이 의심스럽고 분명하지 않다면 이 법이 내가 하려고 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구나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오케이?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 법이 되게 안 좋은 법이니까 만일 그가 할 수 있다면 난 이 법이 분명히 내 권리를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할 수 있다면 법을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개정해서 정치적 과정을 이용하는 동안에는 뭐라고? 행정관료들이 잘못됐다 생각하더라도 그에 복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니까 일단 만들어진 법을 일단 따르면서 그걸 개정해야 된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일 법이 의심스럽긴 해. 그런데 보니까 이 법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상당 부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오케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근거보다 더 강하다고 믿는다면 그게 허용한다는 근거가 허용하지 않는다. 그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법원처럼 권위 있는 기관이 그나 그의 다른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사안에서 다른 쪽으로 판결할 때까지만 만약에 나는 이 법이 내가 A를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이 야 그거 아니거든 하고 판결을 내리면 나는 그 판결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써있어? 일단 제도적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럼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오케이? 그런데도 마음에 안 들어, 시장. 나는 이제 어디 가는 거야? 대법원에 가는 거야, 이제.
말 이해돼? 대법원에 가는 거야. 만일 법이 의심스럽다면 그런 최상급 법원이 반대 판결을 내리는 후라 하더라도 얘들아 쉽게 하면 얘들아 법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 대법원에 있어. 판결을 내리는 후라 하더라도 자신의 판단을 따를 수 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 얘들아 양심적인 병역 거부 같은 경우 대법원에 계속 유죄를 때렸는데 불구하고 나는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내 양심에 따라서 나는 총기를 드는 걸 거부할 거야. 말 이해되니? 뭔 말인지 이해되지? 종교하고 이제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지? 그걸 상당 부분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야.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최상급 법원이 반대 판결을 내린 후라 하더라도 자신의 판단을 따를 수 있다. 내가 구체적으로 남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잖아. 물론 그런 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신이 판단할 때 법원이 내린 반대 판결을 고려해야 돼. 왜 법원이 그랬는지 일단 고려할 필요는 있다는 거야. 이 고려한다는 거 하는 건 생각을 해봐라 이런 뜻이잖아. 컨시더를 우리가 영어로 번역할 때 그냥 쉽게 번역할 때 고려한다 뿐만 아니라 그냥 생각한다로 번역하잖아. 나 왜 영어 하고 있지?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판단은 성실하거나 합당한 판단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 좀 해봐. 왜냐하면 우리의 법체계에 확립된 부분이 선례구속의 원리. 선례구속의 원리가 이제 선례구속의 원리는 뭐야? 이전의 판단이 그 이후에 판단을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야. 법원에서 한번 얘들아 판례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 대법원이 어떻게 판례를 했기 때문에 그 판례에 영향을 받아갖고 지방법원의 판사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확정 판결을 내렸으니까 대법원이 최종적인 해석자야. 그러니까 그걸 따라야 돼. 선례구속의 원리는 법원의 판결들의 법을 변화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를 갖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지금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 거야? 사실상 그 법도 변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서는 정확히 안 실어져 있긴 한데 헌법이 판단 기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헌법적 해석이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사실 얘기를 해, 두어키는. 미안하다. 너무 어려운 제시문 갖고 왔다 내가. I'm so sorry. 자, 그 다음에 싱어 봅시다. 싱어. 내년에 책 나올 때는 근데 두어킨의 책이 워낙에 좀 문장이 길고 어려워가지고. 자, 봅시다. 자, 싱어. 정당하지 않은 제도와 시민불복종.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대표자들의 노련하고 돈 잘 쓰는 특별한 이익 집단에 의해 과도하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대중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다. 폐해가 법률적인 변화보다는 행정적인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공공 업무를 종사하는 관료들이 행정 편의적인 입장을 취해왔을 수도 있다. 소수의 정당한 이익이 편견을 가진 관리들에 의해서 무시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에 불복종하는 것은 다수를 강제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그 대신에 그것은 다수에게 알리려는 시도이거나 혹은 많은 유권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의원들에게 설득하는 것이거나. 싱어글은 참 쉽지? 나만 쉽냐? 이해 안 되는 거 없잖아. 아니, 싱어는 실제 글을 쉽게 써. 싱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마어마한 학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싱어는 대중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대중을 설득하려고 하는 의사가 아주 강해. 그래서 자신의 책을 낼 때 문장을 항상 간결하게 써, 싱어는. 그러니까 두어킨은 말도 안 되게 길게 써, 진짜. 롤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왜냐면 알아, 사람들이. 자기 책을 결코 대중들이 읽는 게 아닌 걸 알아. 그러니까 두어킨이라는 사람을 너희들은 여기서 처음 들어봤잖아. 이건 말 그대로 법 전공하는 사람 중에서도 얘들아, 자, 판사들은 졸라 열심히 읽어. 판사들은. 두어킨이 법 해석에서 거의 가장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법 해석이 아니라 법 철학적인 해석에서 가장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싱어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해서 그 사람들의 윤리적 판단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문장을 쉽게 써. 가령 봐봐. 지금 시민불복종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불복종을 하는 경우를 예를 다 들고 있어. 봐봐. 첫 번째 봐봐. 우리가 뭐 소설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경우잖아. 돈 잘 쓰는 특별한 이익 집단이 법을 왜곡하는 경우. 뭔 말인지 이해되지? 내지는 대중이 무관심한 경우.
그러면 무관심하기 때문에 특정 집단에게 유리하게 법을 만드는 경우. 말 이해되지? 그리고 관료들이 철저하게 행정 편의적으로 자기들 좋게 법을 만드는 경우. 그럴 때 시민 불복종 하는 건 사실 다수파를 뭐라고? 강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리려는 시도다. 자, 중요한 다음에 너무 서둘러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호소하는 것이다.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이게 되죠?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자, 봅시다.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우리는 민주적인 사회에서 불법적인 수단의 정당화를 시도할 수 있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이 있음을 보았다. 첫 번째 방식은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이 반대하고 있는 결정이 진실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고, 뭔 말이니 이게? 선생님이 앞에 이제 예시가 잔뜩 있거든. 네. 첫 번째 방식은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이 반대하고 있는 결정이, 오케이? 여기 불법적인 뭐지? 시민 불복종일 수도 있어. 그 사람이 반대하고 있는 결정이 진실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케이? 이럴 경우엔 다수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쳐질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그러한 결정이 다수의 의견의 진정한 표현을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 그릇된 것이어서 다수의 반대하는 행위가 정당화된다는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다수가 정했지만 너무나 그릇된 경우. 이 경우에는 뭐라고? 시민 불복종이 성공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래서 이때는 무엇을 따져봐야 된다고? 이익을 따져봐야 된다고. 오케이? 우리 저기 하나가 더 있구나. 그치? 여기 하나 좀 보자. 보자. 글이. 자, 보자. 실제로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글은 어떤 것을 중단시키려 한다고 확신할 때 우리에게는 아직도 자문해보아야 할 다른 도덕적인 문제들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중단시키려 하는 악의 크기와 밑줄 쳐봐. 이게 평가에서 나왔지. 우리가 중단시키려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법과 민주주의에 가할 타격. 오케이? 즉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 해봐야 된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제 존중심이겠지. 우리는 또 우리의 행위가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반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 된다. 자, 예를 들자면 억압적인 체제에 대한 테러리스틱 공격이 보다 온건한 정치적인 반대자들을 잡아가도록 아주 좋은 구실을 정부에게 제공하며 실험자에 대한 거친 공격은 연구시설들로 하여금 동물 실험에 대한 모든 비판자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낙인 찍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말 이해돼? 이건 지금 예시고, 그러니까 거칠게 시민 불복종을 한 결과 오히려 역편향 때문에 그 논의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다수가 지지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쉽게 하면 시민 불복종이 쉽게 정당화가 안 될 수 있고 그 역편향까지도 고려해서 시민 불복종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 예를 들면 뭔 말인지 이해돼? 이거 첫 번째, 억압적인 체제에 대한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오케이? 이게 억압적이니까 이 억압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놈들은 다 죽어야 되면서 테러를 가했더니만 그 억압적인 체계에서 억압적인 체제를 어떻게든지 개선하려고 하는 온건한 정치인들, 조금 단계적으로 조금씩 민주화를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정치들 있잖아. 그 테러리스트의 공격 때문에 이 억압적인 권력자들이 온건한 정치를 다 잡아 가둬버리는 그 역편향을 만드는 것처럼 시민 불복종도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오케이? 얘들아 보자. 싱어가 시민불복종에 처음 들어갈 때 문제가 없어갖고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만들었어 지금. 좀 풀어보자. 자, 봅시다. 자, 예시 문제. 가벌 사상가들의 입장이 옳지 않은 것은 감 누구냐 얘들아? 이게 계속 나오지. 왜냐면 공리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싱어의 지금 책에서 실천전략 책에서 쓴 내용을 봤어 앞에서. 자, 그다음에 을 누굽니까? 롤스예요.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고 자유로운 협동이 침해되었다. 얘들아. 롤스는 사회를 뭐로 놓고 본다? 협동체라고 놓고 본다. 오케이? 그러니까 협동을 하기 위해서 얘들아, 롤스는 사회의 제일 덕목은 정의화된단 말이야. 그 정의 원칙이 훼손되면 협동이 훼손되는 거야. 오케이? 자, 옳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옳지 않은 거 얘들아. 옳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1번 맞아 틀려? 맞아요. 그치? 네. 다수가 합법적으로 정한 법이라도 시민 물복종이 가능해. 2번. 응? 맞죠? 3번. 맞아요. 왜 맞아? 3번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가 뭘 얘기하는 거야? 민주주의야. 써놔. 이게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거야. 4번은? 틀려. 차등의 원칙은 시민물복종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기억나죠? 오케이.